안녕하십니까, 김태우입니다. 동국대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핵 문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그리고 또 만약 북한이 이 핵탑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정리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예상을 좀 해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 한국 안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한번 짚어보고요. 세 번째로는 외교적, 정치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군사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미 경고까지 한 상태고요. 모든 정황을 감안해 보면 일단 핵실험을 하고자 하는 동기는 지금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 이 문제는 북한 결정권자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맞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일단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한다면 한 4가지 정도 가능성을 저희는 짚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 이것을 하고 세계에 알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폭 분열탄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핵폭탄을 실험하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수소폭탄과 관련된 어떤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관련된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 네 번째로는 한꺼번에 2차례 이상 핵실험을 연거푸 실시하는 이런 형태의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런 서너 가지의 가능성을 일단 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농축 우라늄은요,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이 단순합니다.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광해서 농축 과정을 거치면 바로 핵무기가 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 원자로에서 반드시 연소시켜서 그 폐연료봉을 다시 처리해서 얻는 플루토늄보다는 훨씬 경로가 간단하다고 볼 수 있고, 북한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곧 핵무기의 대량 생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의가 큰 것이죠. 또 전폭 핵분열탄, 여기서 말하자면 1.5세대 핵폭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이런 것이 이 1세대 핵폭탄인데요. 이제 2세대 핵폭탄은 그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폭발력이 커지는 수소폭탄, 이게 2세대입니다. 전폭 분열탄이라고 하는 건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죠. 1.5세대 폭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 폭탄을 터뜨리고 그 능력을 과시한다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또 세계 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소폭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 핵무기를 개발했던 나라들을 보면요, 1세대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다 몇 년 되지 않아서 수소폭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당연히 수소폭탄을 욕심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한다면 수소폭탄과 관련된 어떤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은 우리 당연히 하는 것이 맞죠. 그럼 네 번째, 한꺼번에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기술적 의미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죠. 사람이 이 밥을 먹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는 반드시 핵실험을 반복함으로써 기술을 개발하고 핵무기 성능을 관리하고 안전한 유지 관리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기술적 이유로 핵실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한꺼번에 모아서 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 경제력이 훨씬 크고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의 GDP가 북한의 한 40배 가까운 38배, 39배 이런 정도로 우리가 경제력이 앞서 있죠. 물론 기술력도 앞서 있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관계 전반을 보면요, 남북관계를 냉각시키거나 또 남북관계를 이 화해 협력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주도권을 항상 북한이 잡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경제대국인 한국이 이 핵보유 북한에 의해서 사실 끌려다녔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비대칭 위협입니다. 바로 비대칭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같이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시한 부분, 또는 우리는 없고 아예 북한만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비대칭 위협, 비대칭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무기야말로 북한이 이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비대칭 수단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 핵실험 이후 만약에 핵탑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또 그보다 더한 어떤 진전을 이룩한다면 남북 관계에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군사적 의미는 더욱더 복잡하고 심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 사이에는 전쟁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다른 모든 무기들을 압도하는 그런 소위 궁극적 파괴 무기이기 때문에 여타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대북 우세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굉장히 큰 전략적 낭패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정치 외교적으로 국제사회,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짚어보기로 하는데요. 저는 제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또는 북한이 이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선언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사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국제 핵 질서에 순응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핵 질서 그리고 국제 여론을 거스르면서 계속해서 핵 보유, 핵 강대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외교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서 5개의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더 대북 결의안을 추가하는 정도의 조치,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고 외교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이런 정도, 또 중국이 분노하고 미국이 화를 내고 이런 정도의 외교적 조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북한은 고립 속에 살아왔고 이런 조치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 라고 봤을 때 이제부터는 다른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핵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북한 체제의 변화를 강제하는 어떤 특단의 빅딜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북한 체제, 또 지금의 북한 속성으로는 핵개발을 막을 수 없고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는 한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가 없다, 이렇게 공감한다면 북한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는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핵심에는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은 당연히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현재도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하면 북한과 무역 관계를 끊겠다, 외교 관계를 끊겠다 라는 구체적인 어떤 경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아시아에서 신냉전 구도로 이렇게 부상되고 있다는 것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결코 북한을 버릴 수 없다. 즉 북한의 불장난으로 인해서 북중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고 불편해질 수는 있지만 북중 동맹이 파탄으로 가지는 않는다. 사실 그렇게 저희는 보고요. 북한이 그 사실을 전제하고 상당히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특단의 조치에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핵실험 이후에 취할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뭐 외교관계 단절, 무역관계 단절 등의 강력한 경고를 한다면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특단의 조치의 핵심은 역시 중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군사적 대응입니다. 이게 우리 문제겠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군사적으로. 한번 우리 이 핵 전략 이론을 한번 따져보십시다.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웃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두 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상태, 바로 우리 남북한 관계와 같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배와 굴종에서 비롯되는 굉장히 저급한 그런 평화입니다. 당연히 우리 한국은 이걸 그런 평화를 배제해야 돼요. 질 좋은 당당한 평화를 원해야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가장 최상의 대응책은 대한민국도 대응적 핵 보유를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발생하는 효력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이론적 조치로는요, 이스라엘식 예방적 선제 공격입니다.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가 짓고 있는, 건설하고 있던 오시라크 원전을 공군기로 폭격을 해서 완공 직전에 완파시켰습니다. 또 2007년도에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핵시설로 보이던 그런 군사시설, 시리아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군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가 주변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제거하겠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최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핵 보유를 통해서 북핵에 대응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하고, 또 대한민국은 NPT라고 하는 현재의 핵질서에 순응하면서 경제적 번영과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선택이죠. 또 이스라엘식 예방적 선제 공격, 이거 사실 쉽지 않고요. 이미 그 단계가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차선책이 무언가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핵우산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입니다. 이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공표한 약속인데요. 북한이 대한민국에게 핵공격을 가하면 미국이 나서서 보복을 한다, 응징을 한다 는 공개된 약속. 그래서 우리는 핵우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핵우산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미 동맹이
굉장히 강건하고 또 미국의 힘이 굉장히 왕성한 시절 우리는 당연히 해구산의 신뢰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동맹은 여전히 건강하지만 미국의 상대적 국력은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해구산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유럽의 경우, 즉 나토의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나토 간에는요, 이 조약에 자동 개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토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과연 유럽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의심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한미동맹의 경우에는 사실 이 자동 개입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의 긴밀한 관계, 동맹의 건강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구산의 신뢰성을 믿어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해구산 문제를 얼마만큼 믿어야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해구산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럼 우리는 또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하냐, 어떤 보완책을 취해야 하느냐. 군사적인 문제인데요. 하나는 방어를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응징을 가하는 그런 군사적 체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방어와 응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보따리, 군사적 대응 보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어라고 하는 것은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보유할 요격 미사일 체제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내겠다. 즉 핵미사일이 발사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시키겠다라는 것이 방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좀 다르죠. 북한이 우리에게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가 비록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도발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가함으로써 그 도발한 북한에 대해서도 감내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할 것이다. 소위 이제 이게 응징 전략입니다. 하나는 방어 전략이고 하나는 응징 전략입니다. 이 대북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북한이 쉬지 않고 핵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새로운 국민의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